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오늘 엄마 밥 드릴 수 있어요. 12월의 차가운 지하도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건네는 8살 쌍둥이 앞에 한 남자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령그룹 차세대 회장 유승상. 그는 아이들의 눈매를 그리고 손목의 작은 점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8년 전 사라진 여자. 그녀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보낸 9년의 시간. 그리고 지금 자신과 똑같은 유전적 특징을 가진 이 아이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아이들은 경계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재벌 회장과 반지하 쌍둥이.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이 남자는 아이들을 보며 무너지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감동과 놀라운 반전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9년 전 화령그룹 협력업체 디자인팀에서 일하던 김윤아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화령그룹 협력업체 디자인팀에서 일하는 김윤아입니다. 34살 신진 디자이너로 불리며 작은 꿈을 키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회사 로비에서 처음 그분을 만났습니다. 유승상, 화령그룹 차세대 회장이라 불리는 42살의 남자였습니다. 저희 팀이 제안한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러 오신 자리였는데 그분의 눈빛이 제 작업물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 디자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차갑지만 또렷한 목소리에 저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번지기까지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커피 한 잔, 주말의 짧은 산책,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통화들이 쌓이며 저희는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계급 차이가 두려웠습니다. 그분은 화령그룹의 후계자였고 저는 협력업체 직원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승상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아 씨, 나한테 당신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승상 씨가 반지를 건네던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개월 뒤였습니다. 승상 씨가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온 날 그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윤아 씨, 우리 잠시 만나서 얘기 좀 할까요? 저는 그날 밤 9시에 승상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은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승상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정자수와 운동성이 현저히 낮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상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승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아 씨, 당신은 아이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나와 결혼하면 당신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건 승상 씨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이후 승상 씨는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만남 약속도 자꾸 미뤄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그분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저에게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생리가 2달째 없었던 저는 겁이 나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차시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니요. 승상 씨가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임신을 했다니요. 이건 기적이 아닌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승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수십 번을 걸었지만 계속 꺼져 있다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로 승상 씨를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저를 본 비서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윤아 씨시죠? 네, 승상 이사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비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제 급히 해외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아직 미정입니다. 저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지도 못한 채 승상 씨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상 씨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저를 호출했습니다. 부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김윤아 대리, 이번에 협력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네. 화령그룹 측에서 우리 회사와의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해 왔어요. 저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계약 해지에 따라 우리 팀 전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부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특히 김 대리는 화령그룹 담당이었으니 책임을 져야겠죠. 저는 그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저는 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윤아 씨 맞습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유승상 이사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승상 씨요. 지금 어디 계세요? 이사님께서는 이미 유럽으로 떠나셨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나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씨, 이사님께서는 당분간 돌아오실 계획이 없으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전가를 남기셨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승상 씨한테 꼭 전해야 할 말이. 죄송하지만 이사님 의사는 확고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승상 씨가 저를 떠났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실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승상 씨의 휴대폰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회사 번호로 걸어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 이메일은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모든 연락처가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승상 씨가 정말로 저를 떠났다는 것을요. 그것도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요. 뱃속의 아이를 손으로 감싸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떠날 수 있다니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는 그분에게 가벼운 존재였던 걸까요? 통장을 확인하니 남은 돈은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일자리도 잃었고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제가 승상 씨와 사귄다는 걸 알고 멀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직 배는 나오지 않았지만
뱃속에는 분명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승상 씨의 아이, 아니, 이제는 제 아이였습니다. 미안해.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요. 승상 씨가 저를 버렸어도, 세상이 저를 외면해도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이 싼 집을 알아보고 구인 광고를 뒤지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혹시 승상 씨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요. 혹시 이 모든 게 오해였다고 말해줄까 싶어서요. 하지만 휴대폰은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일자리를 잃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채로요. 뱃속의 아이만이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왜 행복할 수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야 했을까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밤바람만이 창문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승상 씨를 마지막으로 본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저는 겨우 반지하 월세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제 전 재산을 쏟아부은 곳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되자 몸이 부쩍 무거워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벌었지만 서 있기조차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 편의점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발견한 손님이 119에 신고해줬지만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한번 가는 비용이 아까워서였습니다. 임신 8개월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저는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냉장고에는 라면과 계란만 남아 있었고 통장 잔고는 90만 원이었습니다. 출산 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 아저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윤아 씨 계신가요? 문을 열자 아저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번 달 월세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이틀만 기다려 주시면. 매번 그러시는데 이번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아저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밀린 월세 다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문이 닫힌 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밀린 월세가 80만 원, 통장에 있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특유의 습기가 더 심해졌고 벽에서는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낡은 수건으로 물을 닦아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임신 39주차가 되던 날 몸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아침부터 배가 규칙적으로 아팠고 허리가 끊어질 듯 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출산 비용을 마련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2시 갑자기 양수가 터졌습니다. 침대는 순식간에 젖었고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택시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응급차는 비용이 나올 테니까요. 하지만 새벽 2시에 반지하까지 오는 택시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에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거기 길이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떡하죠? 큰 길까지 나오셔야죠.
전화를 끊고 저는 비닐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진통이 밀려왔고 저는 난간을 붙잡고 신음을 참았습니다. 큰 길까지는 10분 거리였지만 진통 때문에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중간에 2번이나 쓰러질 뻔했고 지나가던 행인이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제가 119 불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산모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하세요. 의료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좀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보호자가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간호사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고 차가운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쌍둥이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쌍둥이예요.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쌍둥이인 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힘주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첫째가 나오고 이어서 둘째가 나왔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딸 둘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제 곁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빨간 두 생명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아이들을 보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입원실로 옮겨진 뒤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출산 비용은 300만 원입니다.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낼 수 있는 돈이 90만 원밖에 없는데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회사업팀과 상담해 보세요. 사회사업팀 선생님은 친절했습니다. 긴급 출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병원비를 낼 수 있나요? 출산비 일부는 지원되지만 입원 연장은 어렵습니다. 결국 저는 출산 이틀 만에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고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퇴원하는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간호사가 쌍둥이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조리 잘하시고 이상 있으면 바로 병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젖은 머리로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두 아기를 품에 안고 버스를 탔고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며 집까지 왔습니다. 반지하 집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침대 시트는 아직 양수로 젖어 있었고 방 안은 축축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젖은 시트를 벗기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했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제 아이들이 살아갈 집이니까요. 밤이 되자 첫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둘째도 울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번갈아 가며 안고 달랬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괜찮아.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배가 고픈지 추운지 아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자 다시 다짐했습니다. 누가 와서 빼앗더라도
나는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겠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곁에 누워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첫째의 손목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둘째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승상 씨도 그곳에 점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 사람을 닮았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 품에 안긴 이 작은 생명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하윤, 둘째는 하늘이었습니다. 하윤아, 하늘아. 이름을 부르자 첫째가 작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움직임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힘들고 두렵지만 이 아이들이 있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가 태어난 지 8년이 흘렀습니다. 그 8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100일 되던 날 저는 첫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하는 건물 청소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동안 일을 하고 돌아와 수유를 하고 다시 낮 일터로 나갔습니다. 이웃 할머니께서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것이 고생이 많구만.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은혜 갚겠습니다. 됐어. 그냥 애들이 불쌍해서 그래. 덕분에 저는 낮에는 반찬 가게에서 포장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5시간 일하면 45,000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4시간 동안 계산하고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새벽 3시였고 2시간 자고 다시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하윤이가 돌이 되던 날 하늘이가 갑자기 숨을 헐떡였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니 천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환경은 천식의 최악이었습니다.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피는 곳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요? 저는 이사를 알아봤지만 보증금을 모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습제를 사고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창문을 최대한 열어놨습니다. 그래도 하늘이는 한 달에 2~3번씩 기침을 했습니다. 밤마다 응급실에 가는 날이 많았고 병원비는 쌓여갔습니다. 아이들이 3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승상 씨를 검색해 봤습니다. 화령그룹 유승상 이사, 여전히 미혼이라고 나왔습니다. 결혼 기사도 열애설도 없었습니다. 단지 냉철한 경영인으로만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 세계에서 잘 살고 있네요. 반면 저는 하루 세끼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나면 제 몫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윤이와 하늘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게 자랐습니다. 하윤이는 조숙했습니다. 4살 때부터 동생을 챙기고 저를 도우려 했습니다. 엄마, 내가 설거지할게요. 작은 손으로 그릇을 닦는 하윤이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늘이는 천식이 있었지만 성격은 밝았습니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종이에 삐뚤빼뚤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와 언니와 자신, 셋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빠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없어요. 하늘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엄마랑 언니만 있으면 돼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이들이 5살이 되던 해 저는 핸드메이드 팔찌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디자이너였던 제 유일한 재능이었습니다. 구슬과 실을 사서 밤마다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솜씨가 늘었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도 옆에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엄마, 이거 예쁘죠? 하윤이가 만든 팔찌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 재능 있네. 저는 아이들과 만든 팔찌를 온라인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개에 5,000원, 많이 팔리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하늘이 약을 샀습니다. 아이들이 7살이 되던 해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지하 집에 물이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장마철만 되면 천장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는 감기에 자주 걸렸고 하늘이의 천식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사 가세요. 집주인의 차가운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8살이 된 하윤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팔찌 팔면 안 돼요. 뭐라고? 우리가 만든 거 지하도에서 팔면 엄마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 하윤이를 봤습니다. 안 돼. 너희는 공부하고 놀아야지. 엄마는 맨날 일만 하잖아요. 하윤이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도 엄마 도와주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8살 아이가 엄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는 다음 날부터 진짜로 팔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도 언니를 따라 열심히 구슬을 꿰었습니다. 엄마, 이거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하나에 5,000원 정도. 그럼 10개 팔면 5만 원이네요. 하윤이는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5만 원이면 하늘이 약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8살 아이가 동생 약값을 걱정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는 매주 토요일 오후 지하도에 나가 팔찌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따라갔지만 아이들이 혼자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쉬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팔찌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매번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끔 승상씨를 또 검색했습니다. 여전히 화령그룹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SNS는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걸 당신은 알기나 할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상 씨가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만약 그가 안다면 아이들을 빼앗으려 할 테니까요. 재벌 집안의 핏줄이라며 데려가려 할 테니까요.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낳고 제가 키운 제 아이들이니까요. 어느 겨울 저녁 하윤이와 하늘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멋진 삼촌 만났어요. 하늘이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어떤 삼촌인데? 엄청 키 크고 잘생겼어요. 하윤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팔찌 10개나 사주셨어요. 10개나. 저는 놀라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근데 삼촌이 우리 손목 계속 쳐다봤어요. 하윤이가 손목의 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한 삼촌 아니야. 아니에요. 되게 착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으니까요. 저는 그날도 팔찌를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디자인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너무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아이들이 잠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은 12월 중순의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유승상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기계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오전 9시 임원회의, 오후 2시 투자 검토, 저녁 7시 사업 보고까지 그는 8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일만이 윤아를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날도 회의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이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지하도로 가시면 10분 절약됩니다. 그래. 승상은 무심코 지하도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팔찌 사주실래요? 승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2명의 여자아이가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들고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습니다. 삼촌, 이거 하나만 사주시면 오늘 엄마 밥 드릴 수 있어요.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승상은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이의 눈매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웃었는데 그 미소가 윤아와 똑같았습니다. 얼마예요? 승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개에 5,000원이에요. 전부 살게요. 네. 아이들이 놀라서 서로를 봤습니다. 전부요. 네, 여기 있는 거 다요. 승상은 지갑에서 50만 원을 꺼냈습니다. 아, 이건 너무 많아요. 언니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요. 승상은 팔찌를 받으며 아이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꼬리 미소, 보조개, 손 모양까지 모든 것이 윤아를 닮았습니다. 아니, 자신도 닮았습니다. 그때 동생이 팔찌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미안해요. 승상이 팔찌를 주우려 몸을 숙이는 순간 아이의 손목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 하나가 정확히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승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의 손목도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유전되는 점, 승상의 가게에만 있는 특징이었습니다. 혹시? 승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뭐니? 아이들이 순간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왜요? 아니야, 그냥. 승상은 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너희 혹시 아빠 없니?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엄마랑만 살아요. 엄마는 뭐 하시는데? 청소하고 반찬 포장하고 편의점에서 일해요. 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제일 열심히 일해요. 승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희 이름은? 저는 하윤이고 동생은 하늘이에요. 하윤, 하늘. 승상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 가봐야 해요. 하윤이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거든요. 잠깐만. 승상이 아이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두 아이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승상은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윤아 씨.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설마. 하지만 모든 것이 확실했습니다. 눈매, 미소, 손목의 점까지. 저 아이들은 자신의 딸이 틀림없었습니다. 승상은 그날 밤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회의실에 홀로 앉아 8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불임 진단을 받았던 날, 윤아 씨가 떠났다고 들었던 날.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유나 씨는 자신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승상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8년 전 내 건강검진 기록을 찾아줘. 지금요? 지금 당장. 비서가 나간 뒤 승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약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만약 유나 씨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다면, 자신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1시간 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사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검진 보고서가 2개입니다. 승상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받았던 것, 불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정상 수치를 보이는 보고서였습니다. 이게 뭐지? 원본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정상 보고서가 먼저 작성됐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다른 보고서로 교체됐습니다. 승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가 교체했지? 기록상으로는 회장님 비서실에서 병원에 연락했다고 나옵니다. 그 순간 승상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유나 씨를 갈라놓기 위해 승상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이사님, 나가줘. 비서가 나간 뒤 승상은 무너졌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한 것인가? 유나 씨를 혼자 버려두고 아이들을 키우게 만들고 저 작은 아이들이 팔찌를 팔아 엄마 밥을 사야 하는 상황까지. 승상은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유나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회사는 이미 폐업했고 연락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모두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승상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민센터, 동사무소,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소를 찾았습니다. 반지하, 그것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승상은 그 주소를 보며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유나 씨가 그런 곳에서 8년을 살았다니. 그는 즉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입구 앞에 섰을 때 그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아, 하늘아, 밥 먹자. 8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승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유나 씨를 만나야 할까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승상은 결국 돌아섰습니다.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를 대면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은 뒤에 그때 비로소 유나 씨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승상은 차에 앉아 반지하 집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유나 씨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야위어 보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승상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그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100m도 가지 못해 차를 세웠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너무 비겁해 보였습니다. 8년을 기다리게 해놓고 또 기다리라고. 승상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가도 유나 씨가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승상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8년 전 자신을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승상을 맞았습니다. 8년 전 제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이미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승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보고서가 조작됐습니다. 그런 일은 증거가 있습니다. 승상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본 검진 기록과 조작된 기록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님, 누가 시켰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상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 비서실입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압력이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부하면 병원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암시를 받았습니다. 승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윤아 씨에 대해서도 아십니까? 그분은 잘 모릅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의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서 그분 직장에 압력을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협력업체 계약 해지와 함께 그분을 해고시키라고. 승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아 씨가 일자리를 잃은 것도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이사님이 해외로 떠났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누가? 비서실 직원이 직접 전화했다고 들었습니다. 승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집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유승상, 노크도 없이. 한서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승상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데? 제 건강검진 보고서를 조작하셨죠? 한서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김윤아 씨를 내쫓은 것도 어머니였죠. 그 여자 이름을 내 앞에서 꺼내지 마라. 한서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을 조작하셨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한 거다. 지킨 게 아니라 망쳤습니다. 승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가문에 어울리지 않아. 어머니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어머니다. 한서정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회장이야. 그래서 사람 인생을 마음대로 조작하십니까? 조작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한서정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너는 화령그룹의 후계자야. 후계자 전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 여자와 결혼했으면 그룹이 흔들렸을 거다. 그건 어머니 생각입니다. 승상이 한 발 다가섰습니다. 어머니, 윤아 씨가 임신한 거 아셨습니까? 한서정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쌍둥이 딸을요. 그럴 리가. 8년 동안 혼자 키웠습니다. 승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반지하에서 하루 세끼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요. 한서정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가 있다니. 네, 제 딸들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한 줄 알았으면. 그럼 어쩌실 겁니까? 승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이까지 없애려 하셨겠죠. 감히 내가. 어머니는 제 인생뿐 아니라 윤아 씨와 제 아이들 인생까지 망쳤습니다. 승상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선택을 하겠습니다. 유승상, 어머니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승상은 그대로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비서가 급히 따라왔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십니까? 김윤아 씨 주소 알지? 네. 거기로 가자.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승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윤아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8년간의 고통을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반지하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저녁 8시였습니다. 승상은 차에서 내려 집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진 집,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유나 씨 댁인데요. 아, 유나 씨.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일 나갔어요. 언제 돌아오시나요? 밤 11시는 돼야 오지. 할머니가 승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누구신데요? 친구입니다. 친구.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 씨한테 친구가 있었나? 승상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나 씨가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8년 됐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쌍둥이 낳고 여기 왔거든. 힘드셨겠네요. 힘들다 못해 죽을 뻔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루 3군데 일하면서 애들 키우는 거 내가 다 봤어. 3군데요. 새벽에 청소하고 낮에 반찬 포장하고 밤에 편의점.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기특한 엄마야. 승상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애들도 착해.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도우려고 팔찌 만들어 팔고. 팔찌요. 응, 토요일마다 지하도 가서 팔아. 승상은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지하도에서 만난 그 아이들이 매주 그곳에 나갔던 것입니다. 유나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긴 불쌍하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어. 뭐가요? 둘째 천식 약값이 부담이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팔찌 팔아서 돕거든. 승상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8살 아이들이 동생 약값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니. 감사합니다. 승상은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지금 유나 씨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준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승상은 다음 날부터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았습니다. 병원 CCTV, 비서실 통화 기록, 협력업체 계약 해지 문서까지 어머니가 저지른 모든 조작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일주일 후 승상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증거들로 무엇을 하시려고요? 어머니를 고발하겠습니다. 친모를요? 네. 승상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반발하실 텐데요. 상관없습니다. 그룹 경영에도 영향이 갈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승상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승상은 다시 유나 씨 집 앞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유나 씨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갔습니다. 밤 11시 골목 어귀에서 유나 씨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8년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고 지친 얼굴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승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나 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승상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8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저는 편의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골목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발 한 발 걷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자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유승상? 8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유나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 혼란, 두려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 씨 할 말이. 할 말 없어요. 저는 그를 지나쳐 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상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5분만 들어주세요. 비켜주세요. 유나 씨. 비켜달라고요. 저는 그를 밀쳤습니다. 8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제가 설명을.
설명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저를 버렸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해명하지 마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혼자 애들 낳아서 키웠어요. 유나 씨, 하루 3군데 일하면서 겨우겨우 버텼다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뭐 했어요? 승상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 필요 없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뭘 몰랐는데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임신한 거 몰랐어요. 네. 거짓말. 진짜입니다. 승상 씨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어머니가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머니 탓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관심 없어요. 저는 다시 걸으려 했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를 봤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지하도에서 만났습니다. 승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찌파는 우리 딸들을요. 우리 딸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딸이에요. 유나 씨, 당신은 아무 권리도 없어요.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8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아버지예요. 제가 몰랐다니까요. 그럼 이제 알았으니까 뭐 하시려고요? 저는 승상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데려가시려고요. 아닙니다. 거짓말. 유나 씨, 제 말 좀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집 쪽으로 걸었습니다. 승상 씨가 뒤따라왔습니다. 제발 오해 풀어주세요. 오해가 아니에요. 제 어머니가 건강검진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요? 저를 불임이라고 속였어요. 승상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저는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유나 씨를 떠나보낸 게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진실이 아니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문제는 제가 혼자 버텼던 시간이에요. 알아요. 모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혼자 애들 낳았어요. 유나 씨, 병원비 없어서 하루 만에 퇴원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애들 달랬어요. 죄송합니다. 사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요.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보상요? 저는 웃었습니다. 8년을 돌려줄 수 있어요. 유나 씨, 제 아이들이 팔찌 팔아야 했던 시간을 돌려줄 수 있냐고요. 승상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뭐하러 왔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게 해주세요. 뭐요? 제가 아버지로서 안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유나 씨, 제발. 당신 가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입니다. 진심이라고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8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달랐습니다. 뭐가 달라요? 이번엔 모든 걸 걸겠습니다. 승상 씨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회사도 어머니도 다 버리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았어요. 유나 씨,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유나 씨, 제발. 특히 애들 앞에는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승상 씨가 뒤따라 내려오려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세요.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우리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하윤이가 잠결에 저를 불렀습니다. 응, 엄마 왔어.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이들 곁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지킬게. 저는 작은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승상 씨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혹시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건 아닐까? 혹시 법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 5시 저는 평소처럼 청소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승상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년 만에 본 그 사람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야위고 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제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침 8시였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하윤이가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할게. 괜찮아요. 다 됐어요. 8살 아이가 라면을 끓이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셋이 둘러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토요일이에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우리 팔찌 팔러 가도 돼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혹시 승상 씨가 지하도에 나타나면 어쩌죠? 오늘은 쉬자. 왜요? 엄마가 피곤해서. 그럼 우리만 갈게요.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미안, 엄마가 그냥.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놀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승상 씨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유나 씨를 만난 지 이틀 후 승상은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 한서정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는 서류였습니다. 건강검진 조작, 협력업체 압박, 개인정보 무단 사용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서정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유승상, 내가 감히. 집무실에서 모자가 대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선을 넘으셨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 전에 범죄자십니다. 승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서정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여자와 아이들 때문에 이러는 거냐? 제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야. 어머니는 제 가족을 파괴하셨습니다. 승상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데려올 생각이냐? 한서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럴 겁니다. 안 돼. 어머니 뜻대로 안 됩니다. 유씨 가문의 혈통을 그딴 곳에 둘 순 없어. 한서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승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한다. 어머니. 하지만 한서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승상은 급히 집무실을 나왔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어머니 동선을 파악해. 네. 특히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보고해. 승상의 불안감은 적중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유나 씨가 편의점에 일하러 간 사이였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는 집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아동복지센터에서 왔어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안 계신데요? 잠깐만 문 열어줄래? 하윤이는 망설였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지 말라고 했거든요. 싫어요. 아가들아, 엄마가 다쳤대. 그 말에 하윤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요? 응, 병원에 계셔. 빨리 가봐야 해. 하윤이는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요? 우리가 데려다 줄게.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윤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안 가요. 가야지. 한 남자가 하윤이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하윤이가 소리쳤습니다. 하늘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하늘아, 도망가. 하지만 다른 남자가 하늘이도 붙잡았습니다. 두 아이는 남자들에게 끌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차가 골목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차에 실렸고 차는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1시간 후 유나 씨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윤아, 하늘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숙제 공책만 펼쳐진 채였습니다. 유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윤아, 하늘아.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유나 씨는 급히 옆집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애들 못 봤어요. 아까 남자들이랑 나가던데. 남자들이요. 응, 정장 입은 남자 둘. 유나 씨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승상 씨가 데려간 거라고. 아니면 그 가족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승상 씨 번호가 없었습니다. 유나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납치됐어요. 진정하시고 설명해 주세요. 유나 씨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승상은 비서에게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뭔데? 회장님 보안팀이 움직였습니다. 어디로? 김유나 씨 집입니다. 승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은 CCTV 확인 결과 차에 태워졌습니다. 어디로 갔지? 추적 중입니다. 승상은 즉시 차에 올랐습니다. 최대한 빨리 찾아. 비서가 긴급하게 CCTV를 추적했습니다. 30분 후 위치가 파악됐습니다. 인천 외곽 창고입니다. 승상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1시간 만에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사람 기척이 없었습니다. 승상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에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아, 하늘아. 승상이 달려갔습니다. 두 아이가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삼촌. 하윤이가 승상을 알아봤습니다. 지하도에서 봤던. 그래, 나야. 승상이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괜찮니? 무서워요. 하늘이가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승상은 아이들을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비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지시 없이는 못 갑니다. 비켜. 안 됩니다. 승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딸들이다. 그래도 비키지 않으면 경찰 부른다. 경비원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틈에 승상은 아이들을 안고 차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태우고 급히 출발했습니다. 엄마한테 가자. 엄마. 하늘이가 울먹였습니다. 승상은 유나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유나 씨는 집 앞에서 경찰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차에서 내린 하윤이가 소리쳤습니다. 유나 씨가 돌아봤습니다. 하윤아, 하늘아. 유나 씨가 달려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다쳤어.
괜찮아요.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삼촌이 구해줬어요. 유나 씨가 승상을 받습니다. 당신이 제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승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봐요. 유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은 우리를 가만 안 두잖아요. 이번 일로 어머니는 체포될 겁니다. 뭐요? 납치 교사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승상이 경찰을 받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승상은 보안팀과의 통화 녹음, CCTV 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이틀 후 한서정 회장은 체포됐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화령그룹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승상은 회사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사님, 이러시면 괜찮아. 승상은 담담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생겼어. 그는 유나 씨를 찾아갔습니다. 유나 씨, 뭐예요? 유나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제가 모든 걸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당신과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유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승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납치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려웠지만 아이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승상 씨는 매일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엄마, 삼촌이 또 왔어요. 하윤이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근데 삼촌이 우리 구해줬잖아요.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승상 씨가 아니었다면 아이들을 찾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점은 인정했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승상 씨가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유나 씨에게, 저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8년 동안 당신이 겪은 고통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윤이와 하늘이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당신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나머지는 아이들을 위해 신탁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저 한 사람의 남자일 뿐입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아버지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당신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유승상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3주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승상 씨를 만나줬습니다. 유나 씨, 할 말만 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위해 뭘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네. 저희가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요. 승상 씨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아이들한테요.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승상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삼촌, 이거 봐요. 하늘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승상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승상 씨는 매주 빠짐없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승상 씨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삼촌이 아빠야.
어느 날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왜 같이 안 살아요? 그건 저는 말을 흐렸습니다. 엄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제 준비돼요? 천천히. 저는 하윤이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노력하고 있어. 4개월째 승상 씨가 제안했습니다. 동해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동해요. 네, 공방과 카페를 열 수 있어요. 승상 씨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유나 씨 이름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핸드메이드 공방, 제가 평생 꿈꿔온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속죄하고 싶어서요. 승상 씨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해서요. 저는 이틀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정말요. 네, 가요. 승상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6개월 후 저희는 동해로 이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건물에 공방과 카페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유난의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 환경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엄마, 바다다. 하늘이가 신나서 뛰어갔습니다. 천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방 일도 잘 풀렸습니다. 제가 만든 팔찌가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승상 씨는 카페를 운영하며 저희를 도왔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커피를 만드는 승상 씨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재벌이 커피를 만들다니. 전직 재벌입니다. 승상 씨도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여전히 각자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승상 씨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하윤이가 만든 팔찌를 보여줬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승상 씨가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이제 매일 차고 다녀야겠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저희 넷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가 앞서 뛰어가고 저와 승상 씨는 뒤따라 걸었습니다. 유나 씨. 네.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저는 승상 씨를 봤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여는 중이에요. 승상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고마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가 손을 잡고 파도를 피하며 놀았습니다. 승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 우리 결혼할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기다리겠습니다. 승상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이라도요. 저희는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9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과 8년 동안 자라온 두 아이. 완벽하지 않지만 조금씩 가족이 되어가는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하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진짜 행복해. 하윤이와 하늘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승상 씨는 조금 떨어져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손짓했습니다. 승상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저희를 안았습니다. 네 사람이 꼭 껴안은 채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것도 운명이었지만 다시 만나게 한 것도 운명이었다고. 조작된 진단서도 9년의 이별도 8년의 고통도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여정이었다고.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승상 씨가 매일 차고 다니는 팔찌를 봤습니다. 하윤이와 하늘이가 만든 작은 팔찌였습니다. 이 작은 손목이 나를 다시 살렸어. 승상 씨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를 지킨 건 결국 이 작은 손목이었다고. 아이들의 작은 손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완성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만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